초고생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고생 특강 이런 제목으로 경례하는 김종훈 몬스님의 해외 통포 정책에 대해서 지난 2022년 2월 7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해외 통포 권익 옹호법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통포 권익 옹호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의立법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이 법의 내용과 그리고 그 규정들이 상당한저도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훈 스님 시대에 들어선 우리 조국의 해외 통포 정책의 산진적인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이 법을 활용하면 공화국의 해외 국민으로서 우리의 선택지도 그렇고 우리의 가능성도 크게 펼쳐져 나갑니다만은, 이 법에 대한 해설이 이제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라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방학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우리나라의 해외 통포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 그 우리나라의 해외 통포 정책이 철저히 구현된 해외 통포 권익 옹호법,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해설을 하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숫자 좀 보시면 아다시피 세계 181개국이 있는 중 약 800만 명, 이 숫자는 조선 해외 국민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가 8천만 명라고 좀 되고 있습니다. 8천만의 우리나라 인구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이. 그 속에 800만 명의 해외 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해외 통포 수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의 10%가 해외 통포이기 때문에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나라는 해외 통포가 많은가? 그것은 조선의 역사가 순환의 역사이고 결코 단순한 순탄한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다면 해외에 가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외 통포가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나라의 생활 그렇고 현대 형편, 전체적인 그 형편이 어렵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통포들이 많다. 따라서 이 10%의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명 이상 해외 통포, 조선 통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중국, 미국, 그래서 일본 이런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일 통포만이 아니라 조선 통포들은 미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이 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상고윤합배위 김찬송 선생님께서 쓰신 책在日朝鮮人の人権と植民地主義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외 통포가 있는 속에서 제일 조선 통포는 역시 특수한 통포들입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海外コリアンの中で在日朝鮮人ほど特殊な歴史的背景を持つコリアンはいない。特殊な歴史的背景とは言うまでもなく、日本の植民地統治と半世紀以上に及ぶ民族分断という歴史の中で統日と在日を余儀なくされ、またその歴史的状況が今なお続く中で暮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찬송 선생님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일 통포가 생긴 이유는 식민지이고 그 후에 나라의 분단으로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계속 진행형의 문제가 바로 제일 조선의 문제다. 이러한 해외 통포는 일본에 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 변하는 통포 사회, 이러한 내용으로서 또 같은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今日在日朝鮮人社会は国籍において朝鮮、韓国、日本が混在しており、在日朝鮮人の個々人も在日朝鮮人社会そのものも民族意識や貴族意識においてすでに複合化、重層化しているのであると。 따라서 제일 통포라고 해서 조선 본국에 기소의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 통포 정책으로서,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해외 동포 지원법과 같은 법으로서는 이 변화 때 제일동포 사회를 묶어 세운다 할까네. 이 제일동포 사회에 맞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은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동포 정책이 독창적이고 그러한 해외 동포 정책을 법화한 해외 동포 권익 보호법이 또 내용에 있어서 독창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 내용입니다만 제1장에서 전반 부분에서 공화국의 해외 동포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본론입니다만 해외 동포 권익 보호법의 특징적인 내용과 그 제정 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반 부분 공화국의 해외 동포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동포랑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한독스 이종천련 중앙위장 동지께서 쓰신 책 주체 해외 교포 운동 사상과 실천 이런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 속에서 해외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인 남의 지방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같은 혈연을 가진 결례, 즉 외국에서 사는 동포 이런 사람들을 해외 동포라고 한다. 이런 것입니다만 우리들 자신이 해외 동포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학교 출신 속에서는. 그런데 조선대학에도 유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외국에 해외 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동포와 같은 역사적 특성을 지닌 해외 동포라는 것이 일본에는 우리는 우리니까 그렇습니다만 세상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대학교에 찾아와서 우리와 만나고 또 우리의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또 직접 자극도 얻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 동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자는 그러한 조금 스탄스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해외 동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이민, 이주자 등으로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생긴 이유가 다릅니다. 말해건대 자발적 경제 유민형이라고 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외국에 가는 유형, 그리고 계약 유민형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쪽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미국이나 브라질에 가서 노동자로서 계약 맺고 가는 그런 유형, 또한 전지만명형, 또한 우리같이 식민지식 우리의 선조들 같습니다. 동원되고 강제련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서 일본에 건너온 경우, 또한 자발적 경제 이민형과 같이 해외 동포, 제일 동포라고 하더라도 생긴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해외 동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책정하는 해외 동포 정책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국의 국익에서부터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나라의 해외 동포가 자기 나라에 있어서 이익이 있으면 의대하거나 지원하고 이익이 없으면 기미한다,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남조선이 1999년에 대고 처음으로 해외 동포 지원법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일정하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남조선의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의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며 중국 조선족과 같은 조금 어려운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오히려 출입국의 조건을 좀 어렵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좀 더 차별적인 해외 동포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좀 재판에는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는 생략합니다만 이와 같이 해당 국가의 해외 동포가 그 국가에 있어서 이익이 있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좀 경제적인 이득에 이어지는 경우는 의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민한다. 기민이라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해외 동포 정책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하고 있는 해외 동포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합니다. 어쨌든 해외 동포의 자주성, 조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해외 동포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나라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해외 동포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관계없이 같은 민족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해외 동포 정책을 우리나라는 창건부터 오늘까지 일관하게 지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1995년 5월 24일 위대한 장군님의 소환입니다만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교포 문제는 민족 문제의 일환이며 민족 문제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이러한 해외 동포 정책을 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조금 이야기가 좀 솥되게 될 수 있습니다만 위대한 수련님께서 해외 동포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해방된 이전에 일제식민지 시기에 나라를 찾겠다고 떨쳐 일어나신 수련님의 나이가 14살. 14살 위대한 수련님께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해방 투쟁을 못했기 때문에 중국 만주 땅에 넘어가서 그래서 나라를 찾는 투쟁을 하십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 해외 동포였다는 것입니다. 수련님께서 해외 동포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찾는 그 싸움에 본국의 인민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인민들도 단결해서 나서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생각 방법이죠. 그래서 해외 동포도 민족의 한 성원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손잡고 같이 싸워야 된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건국이 되고 나라가 해방되고 그래서 건국이 되고 그래서 실제 공화국이 창건 때 이후에 정책을 펴는 속에서 그 사고 방식이 그냥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의 영도 자체가 해외 동포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해외 동포의 정책이 나왔지 않는가. 민족 자주성 실현의 경지에서 해외 동포들을 민족의 한 성원으로 보고 그래서 본국의 자주성과 해외 동포의 자주성은 하나로 있다. 따라서 본국이 자주적으로 될 때 해외 동포들도 자주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조국과 해외 동포의 관계를 그렇게 리론적으로 해설하는 그러한 주제 사상이 나올 수 있었고 그러한 사상에 입각해서 공화국의 해외 동포 정책이 펼쳐졌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기 바보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조고생들이 있으면 또 정규합 앞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좀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련님도 그렇고 위대한 장군님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코하마 조급학교하고 도쿄 조고 중급부 학생들이 조교에 갔을 때 그 위대한 수련님 접교한 사진입니다만 이와 같이 민족 교육을 일본에서 실시할 때 조국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해외 동포 정책의 발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좀 여기 써놨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좀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입니다. 공화국 해외 동포 정책은 법률로서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해외 동포권이 옹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법으로서 해외 동포 정책의 발현으로서 해외 동포의 권리를 잘 보장해주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1953년 8월 30일에 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공화국이 외무성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사는 조선 동포들은
다 공화국의 해외 국민이라는 거. 따라서 일본에 사는 주성 동포를 만일 일본 정부 비롯한 일본 국가가 탄압하는 경우 공화국은 절대 그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 이거 잘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국 해외 국민이다 이거 규정했죠. 네? 이것을 법적으로 고착화시킨 것이 1972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학생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며 국가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준칙, 규칙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해외 동포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짓고 있는데 아마 세상에서 모든 국가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기 나라 헌법에서 해외 동포 보호를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국적법이라는 법을 우리나라는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화국 국적법에서 일본에 사는 제1동포들은 모두 공화국의 해외 국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관계법, 대외민사관계법, 하변법 비롯한 부분법들에서 또 제1동포들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의 법적 권리를 잘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성 선명 내용도 여기 좀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조금 길기 때문에 이것도 후에 파워포를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다 헌법 내용이랑 다 써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22년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자회에서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이라는 것이 처음으로立법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련님 시기도 장로님 시기도 해외 동포 정책은 있었는데 그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김정은 동지 시대에 들어가서의 특징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스님은 법治국가 공설 사상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법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정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책은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장군님 시기까지 해외 동포 정책을 잘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되면은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사람이 달라져도 바꾸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해외 동포 정책을立법으로 해 놓으면 정권이 변하든 사람이 변하든 앞으로 영원히 공화국이 해외 동포 중시 정책을 법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정도立법화에는 위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며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이 제정된 것은 위대한 수련님들과 경계하는 원스님의 주체의 해외 교포운동 사상의 결실이며 특히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제일선인 정책의 본명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반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2022년 2월 7일에 제정된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이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법의 원문이 있기 때문에 원문의 립각께서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의 본질입니다. 먼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외 동포의 실태를 분석 종합하고 대책을 강구해온 경위를 종합 분석하고 해외 교포들의 자주적 권익,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향에서 작성된 법입니다. 또한 지난 시기에 내놓은 수많은 해외 동포들을 위한 법안 중에서도 해외 동포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형식이 최고봉을 이루는 종합적인 통괄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외 동포 문제를 규정한 기본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법에서도 해외 동포 문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해외 동포 권익5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러한 부분법들을 더 총괄하는 해외 동포 기본법으로서 해외 동포 권익5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입법 경위와 법의 내용과 주요 특징, 법 제정 이력사적 위에 대해서 세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맺어가겠습니다. 우선 입법 경위를 알자면 2022년 5월 28일에 위대한 경리하는 모습님께서 보내주신 서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조고생 동문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리하는 김종우 모습님께서는 서한에서 우리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동포권이 옹호법에 따라 제1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利益을 옹호하고자 위한 국가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며 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특례 조치들을 속속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총령 중시, 해외 동포 중시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빨간 장소 써 나왔습니다만 해외 동포 권위 옹호법을 가지고 앞으로 한다. 제1동포들의 권리 보장은 이 법으로서 한다는 것을 서한에서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의 반침이 동포 체일주의로 좀 세련되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동포 체일주의를 해왔습니다만 더 그 동포들의 실리를 도모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청년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5.18 서한의 내용입니다. 그런 속에서 첫 번째 가업이 동포들의 생활권 문제죠. 권위 옹호 문제. 그 맥락에서 해외 동포 권위 옹호법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령 조직의 가장 중요한 가업의 첫 번째 내용 속에 해외 동포 권위 옹호법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산난전도 위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이 정치적인 위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위위,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위임을 가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법의立法 경위를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조선노동당이 만든 국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금 시간이 없어서 자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당과 국가의 호상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에서 결정된 내용을立법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立법부입니다. 거기서 전체 인민들의 대표들로서 심의를 하고 법으로 제정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 발제단 대회에서입니다. 당 규약이 개정돼가지고 조선노동당의 규약 속에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利益을 옹호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立법화한 것이 바로 이번에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순번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헌법에도 있습니다만 당에서 결정된 내용을 국가 대표기관, 인민의 국가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던지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대표들이 심의를 하고 법으로 했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 정도 그 정당성이 있는 그러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여담입니다만 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만일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있다든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조금 나쁜 말 들었다고 하면 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거 법에 쓰고 있습니다. 21조 대응 조치입니다.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이 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든지 그 감정이 앞서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일본 당국이 우리 제1동포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하며 공화국 정부는 반드시 대응 조치로서 성명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법은 있었는데 법의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 할까 추상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또 시행해 가자면 시행 규칙이 있어야 되고 세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제기가 됩니다. 이것은 여기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조고생들이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이 법을 정말 집행해서
활용해가자며 시행 규칙이 있어야 되고 세칙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내가 이 시행 규칙 세칙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동무들이 나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학을 하는 초대 교원들도 이 시행 규칙을 만드는 그 연구회를 조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연구를 하고 조국에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우리의 실태를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하면서 후대들이 이 법률을 적극 활용해서 공화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조고생들도 관심 있는 동무들은 조금 법률학과에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배경입니다. 해외 돈포코니 옹호법을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강하니까입니다. 동무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가 약할 때는 해외 돈포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시기는 왜 해외 돈포코니 옹호법이 없었던가 하며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나라의 경제적인 힘이 있고 군사적인 힘이 있고 우리나라는 해외 돈포들을 책임지는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돼야 해외 돈포코니 옹호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2017년 11월 29일에 전략국가가 된 후 우리나라는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이 비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돈포들도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서 해외 돈포코니 옹호법이 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법 무브입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법들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다 이거 정리를 조금 했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해외 돈포코니 옹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법률들을 작년이죠. 이제 2024년 되니까 재작년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통해서 국가 행정을 움직이고 세대와 관료주의도 막고 그래서 법과 어긋나는 형사에 대해서는 투쟁하고 이런 시스템가 있는 나라로서 조금 갱신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법치 국가라고 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해외 돈포 문제도 법화되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그 5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조문을 또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며 이것도 조선대학교 전직현대학부 법률학과 앞으로 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며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해외 돈포코니 옹호법의 원문 조문 그 자체를 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으며 또 알려주시며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들기 때문에 제1장에서 해외 돈포코니 옹호법의 기본이라고 해서 법의 사명, 해외 돈포의 정리, 내전 불가항성 원칙,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장에서 해외 돈포들의 사회 전체적 권익 옹호 이 부분에서 국적 선택과 재반 친족권에 관한 문제, 선거권 그리고 해외 국민의 권리 보호와 권리침에 대한 대응 조치, 기금 및 내왕과 재료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여기 조금 중해적인 부분입니다만 해외 돈포들의 민족, 문화적 권익 옹호 문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제4장에서 경제적 권익 옹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또 3장, 4장 부분은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공화국 정부가 해당 기관이 해외 돈포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지도 통제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요 특징만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좀 강의를 맺겠습니다만 우선 첫째, 해외 돈포 권익 옹호법은 국내법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국내법이기 때문에 법의 대상, 이른바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규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1돈포들에게 위무를 가하고 있는 법이 아니라 제1돈포들에게 권익을 옹호하도록 공화국 정부와 해당 기관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이
해외 동포 권익 옹호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이 조국에 갔을 때입니다. 네? 일본에 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은 제일동포들이 우리나라와 하고 경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일동포가 조국에 갔을 때 이 법률이 적용되거나 스한류행 비롯한 조국에 강습으로 갔을 때 이 법의 내용이 적용되거나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특징으로 꼭 들어잡아야 할 것은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은 제일동포들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당 기관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누가 그러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동포인가라는 규정이 상당히 독창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제일동포의 국적을 보면 조선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고 일본 국적도 있고 기타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는 조선 동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선 국적자만을 해외 동포로 하면 그것은 우리의 역사적 교의와 우리의 운동 실태에는 안 맞습니다. 레콘드입니다. 조선 국적으로서는 일본에서는 지금 장사하기 어렵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자면 국적을 바꿔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국적자만을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의 그 대상대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실태.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국적을 기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혈연을 기본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상당한 정도 그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 비롯한 주권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국 콘민이라고 해서 해외 콘민하고 해외 동포를 나누어서 그래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의 성격이 모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주권 관계에서 초척이 없도록 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의 해외 동포 규정은 독창적이며 상당한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법은 감독 통제 기관과 분쟁 해결 원칙이 명기되고 있어서 제일동포들이 앞으로 안심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제도이고 일본은 자본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경제 거래 방식과 방법이 약간 차이 납니다. 그런 속에서 조금 오해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법으로서 그러한 경험을 또 교훈을 잘 살려서 지도 통제 그래서 분쟁 해결 원칙 이런 것들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는 것이 또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권리 그래서 문화적 권리 그래서 경제적 권리라는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인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이죠. 사회 기본 영역이 이 세 가지 영역에 부합되게 인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제일동포들이 꼭 향유해야 할 인권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특징적입니다. 특히 문화적 권리, 민족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민족 교육을 조국에서도 명예받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 위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본법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사명에 대한 규정 이거 제1조입니다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 하나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민족교육 부분만 약간 해설을 하겠습니다. 조금 파보다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좀 와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27조 봐주시면 합니다만은 해외 동포들의 졸업 증서와 자격 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문 그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 증서와 전문가 자격은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 증서, 전문가 자격과 같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청년 주성대학교를 비롯한 해외 동포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 자격을 우리나라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 자격과 같이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격적입니다. 어떤 뜻인가? 초고 졸업증을 우리나라의 고급부 졸업증과 같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선대학교 졸업증을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증하고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공화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발급하고 있는 그 증서, 예컨대 지금 민족 교육을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학교 교원에 되는데 교원 면허가 없는 것이 일정하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조선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원 증명서, 교원 교원을 할 수 있다라는 증명이 있으면 공화국이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원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청년에서 또 조선대학교 또 고급부들에서 어떤 자격을 우리나라에 제기해서 자격으로 인정해 받는 하는 문제는 또 연구는 해봐야 됩니다. 이 27조 규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공화국이 인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으로 또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예컨대 무사화 투쟁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일본 당국이 조선 고급학교를 제외한 이유가 어디 나라에 자격을 받고 있는 고급부인가 모른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공화국이 저고 졸업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아마 무사화 심사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법 해석의 문제지 조들의 제동의 본질은 법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화국이 우리 제일동포 특히 천년처지 그리고 민족교육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이거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또 우선 나왔습니다. 또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도 앞으로는 해외 동포권이 오호법에 규정되고 있는 민족교육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규정으로부터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시행규칙이 보내왔는데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혜택으로서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로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이 보내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범법이 제정된 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발전한 대회에서 다음 규약이 개정되고 그 전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동포 권리 옹호가 규정된 첫 후속 조치라는 의미에서 경애하는 김정돈 스님의 해외 동포 정책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구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입니다. 둘째로 2억의 살풍령 속에서 제일동포들에게 감행되고 있는 일본 당국의 탄압 책동과 일련의 규제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며 자존과 존엄의 새시대 위협에 맞게 제일동포들을 권위 옹호 투쟁으로 불러일으켜 새로운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담보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당국의 대공화국 경제 체제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보다 경제적으로 좀 제일동포 상고인들 비롯한 우리들입니다. 발전시켜서 또 그 흥하는 동포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되었지 않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를 사는 조고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참 가능성이 넓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주의 경제 공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의 현행 정책을 제일동포들이 앞장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진 것과 함께 만선적으로 경제난을 호덕이는 제일동포들에게 경제적 실리와 생활적 이득을 안겨주는 혜택적 조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하고도 연동됩니다만 경제 부분의 내용을 보면 역시 파격적인 특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다시피 원래 세금이 있어서 일반 지역 결산리율이 25%, 그래서 라선 경제무역지대 결산리율은 14%, 외국 기업의 기타 소득은 20%, 잔여 부분의 결산리율은 10%의 세율을 겁니다. 대체 25%입니다. 근데 그 25%나 10%보다 청렴동포, 애국동포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세칙의 내용입니다. 몇 프로라고는 쓰지 않고 있는데 1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좀 규정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조금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국에 갈 수 있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가서 한번 해당 부서와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그 세금을 면제하거나 또 토지 이용을 더 우대하거나라고 하면 상당 정도 제일동포하고 조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좀 밝혀놓았습니다. 자, 맺겠습니다. 전령풍의 새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권리 투쟁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좀 이야기를 좀 해서 마치자고 생각합니다. 강대한 조국과 통일 번영 속에 해외 동포들의 참된 삶과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겨 안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동포들의 권익의 기본은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이며 이는 청렴만의 힘, 제일동포들만의 힘으로서는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제일동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북한 번영과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위하여 적극 이바지할 때 참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체의 해외 동포 운동, 사상, 그런 것이 이번에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의 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48년부터 올해로 75돌수로 됩니다. 1948년 4월 24일 4.24 교육투쟁, 어째서 탄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4.24 교육투쟁이 단순한 교육투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내놓고 말씀드리면 단순한 교육권 투쟁이었다면 GHQ가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탄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948년 4.24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직결하기 위한 투쟁, 다시 말해서 공화국을 지지하는 투쟁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육권 투쟁이었지만 본질은 공화국 자숙제였기 때문에 GHQ가 등장해서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탄압을 했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때부터 75년 우리는 일관하게 공화국과의 관계를 추구해왔습니다. 전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특히 고난행군 시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일관하게 제일동포에 대해서는 특혜 조치, 우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도 어렵지 않을 때도 구별 없이 언제나 일관하게 제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되었고,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법,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이 제정되었고 선포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조금 이러한 흐름을 생각한다면 오늘 조국은 바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공화국은 창공일에 오늘까지 일관하게 해외동포 중시정책, 전년 중시정책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년 중시정책은 법령화되었고 전년 우대 정책은 법적으로 되었으며 국가의 위임으로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하고 다시 다른 오늘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본국의 이러한 아프로치에 대해서 우리 제일동포 자신들이 어떻게 레스폰스,
대답하겠는가? 여기가 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맺으면서입니다만은 여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조고생들은 김정은 시대를 사는 새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조국하고의 관계, 해외 동포 권익保護법을 적극 활용하는 시대에 사는 그러한 동무들로서 이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학습도 깊여서 그래서 앞으로 그 새집도 만들고 오는 조일 극교 정상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제일 동포들에게 어떤 혜택이 잘해지도록 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조금만을 믿고 따라왔던 우리 제일 동포들이 극교 정상화의 그날을 맞을 때 어떠한 법 조치를 부여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연구하고 또 그 발언하고 또 넓혀 나가는 그러한 조금 인재들로 자라나 주기를 마음속으로부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조고생 특강 김정은 스님의 해외 동포 정책에 대해서 해외 동포 권익보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